동분, 구리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이나 연습 중 또는 그 직후 죽습니다. 차량 사고로 죽는 수의 2배가 됩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이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13세에서 30세 사이에 잘 훈련되고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 29명이 연습 중 쓰러져 죽었는데 그중 35%가 동분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로 죽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 동분 결핍증의 맨 처음 오는 증상입니다. 실험용 미 식품의약국에서 25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완전 사료인 터키 필렛을 먹여봤습니다. 처음 13주가 되자 절반인 12만 5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칠면조를 가져다가 죽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주립 진단소에서 부검을 해보니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두 대동맥 파열로 죽었습니다. 동맥류도 자동차 타이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길에 난 허방을 차 바퀴로 심하게 치고 지나가면 타이어 안쪽이 속으로 터져 내부의 압력으로 풍선처럼 불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약한 부분으로 운동 도중 열을 받게 되면 결국 터지고 맙니다. 동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상 압력 하에서라도 탄력성이 없어진 부위의 동맥이 내부 압력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것이 동맥류 파열입니다. 한 병리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분명히 동분 결핍 때문인데 그 이유는 동맥이나 피부가 기타 모든 조직의 탄력성 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50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동분을 2배로 늘린 사료를 먹여보았습니다. 단지 동분 함량을 2배로 늘려 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한 마리의 칠면조도 동맥류 파열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쥐, 토끼, 개, 고양이, 그리고 송아지, 양, 돼지 등에게 해보았고 이 병 이외에도 수많은 병들이 동분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사람에 대해서도 동분 결핍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동분 결핍의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가장자리나 몸에 생기는 주름살들이 말린 자두처럼 쭈글쭈글하게 되는 것도 피부에 유연한 조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셀레늄 결핍으로 인한 심장마비. 다음은 1년에 10만 명이나 되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농구를 하다가 셀레늄 결핍 때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여기에 22살 된 데런 멜레트는 NBA 팀과 방금 수백만 불짜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피트 5인치 거구에 22세 된 그 선수는 운동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내려와서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유명한 레지 루이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보스턴 셀틱스의 구단의 27세 된 주장인데 93년 4월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대단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났습니다. 그가 6,500만 불짜리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 구단 측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12명의 심장병 전문 의사를 고용해서 환상의 심장병 전문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구단에서는 의사 한 사람이 성금으로 100만 불씩을 주고 레지 선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환자는 일체 보지 말고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그 의사들 중 한 사람도 컴퓨터 조회를 통해 심근증에 의한 심장병에 알려진 단 한 가지 원인은 셀레늄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았다면 아마 레지 선수는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을 주었을 테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12명의 의사들이 약을 주어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한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 하며 서로 다투고 있는 동안 3개월 후 레지 선수는 심근증에 의한 2차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세계 정상이 소위 환상의 심장병 전문팀이 6,500만 불짜리 운동선수에게
단돈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줄 것 같습니까? 이 선수를 살리려고 1200만 불을 쓴 것입니다. 의대생에게 단돈 20불을 주어도 도서관에 가서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 선수의 심장 이식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결국 1993년 7월 28일 연봉 6,500만 불짜리 레지 선수는 심근증으로 죽었고 그 선수를 살리기 위해 12명의 심장병 전문의들에게는 1,200만 불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벤츠 승용차 값을 낼 돈이 필요한 의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단돈 10센트밖에 안 나가는 셀레늄을 줄 리가 없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75만 불을 벌려고 합니다. 8년 동안 의대를 다녔으니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요? 만약 그렇다고 믿으시면 그 편에 줄을 서십시오. 만약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대열에 끼지 말고 셀레늄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고쳐나가지 못할까요? 매일 신문에 나는 일인데도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단 한 글자, 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등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남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에서 1974년 중국의 키샨성에서는 4만 5천 명의 중국 어린이를 상대로 조사해 보았는데 그곳의 흙에는 셀레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 1000명 인구당 13명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이 소위 키샨병이라는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중 9,000명에게는 가짜약을 주고 36,000명에게는 셀레늄을 2년 동안 주었는데 약을 안 준 9,000명은 매 1000명당 13명이 심장병으로 죽었고 셀레늄을 복용한 36,000명은 한 명도 키산병이라고 알고 있던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습니다. 1992년 12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난 의사들의 주머니 속 채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그 첫 머리에 의사에게 가면 당신은 돈짜 내는 암소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환자로 보아주길 바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달치 의료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케이션에 실린 2개의 보고서에 의하면 의사들은 당신의 돈을 다 짜내서 말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지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LA 호야에 있는 샌디에고의 의대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그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를 쓴 사람은 2명의 박사들로 병원의 행정 담당 중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의료비 상승 원인은 사무 처리비도 아니고 보험료도 아니고 컴퓨터 경비도 아닙니다. 단지 의사들 때문인데 자신들의 오피스에서 단 50불이면 충분히 해낼 일들을 환자가 좋은 의료보험이 있는 것을 알면 대뜸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시니 병원에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입원하면서 여러가지 진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 합니다. 누가 병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병상이 꽉 차야 하고 모든 경비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의사의 청구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점잖기로 유명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마저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1993년 9월호에서는 당신의 의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돈을 사기치는 최소한 12가지 방법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가장 심한 경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병원비 등 수입 이외에도 의사들은 따로 혈액검사소나 방사선과 진료소, 병원 등으로부터 상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CAT 스캔이나 MRI를 하기 위해 환자 한 사람을 보낼 때마다 421불을 상납받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나도 내 자신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내가 뭐 하나 빠뜨리면 당장 소송이 수도 없이 들어올 테니 나도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와 서로 알고 지내는 처지로 그런 검사 목적이 단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뿐이라면 환자의 90% 이상이 그만둡시다. 진짜 불필요하다면 돈이나 절약합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의사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고 그들보다는 매번 MRI나 CAT 스캔에 환자를 보낼 때마다 421부를 상납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틀랜드에서 12년간 의사 개업을 하고 있었을 때 환자가 전에 없었던 심한 두통으로 찾아오면 그 환자의 비강을 탁탁 때려봅니다. 푸썩 주저앉으면 바로 비강의 염증 때문에 오는 통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진찰하는 겁니다. 아주 값싸게 하는 진찰이지요. 하고 대답해줍니다. 탁탁 쳐봐서 만약에 코피가 나온다면 혹시 암에 걸리지 않았나 알아보려고 35불짜리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421불이 아닌 35불짜리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421불을 상납받으려고 한다면 형편없는 도둑입니다. 하여간 의사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228,660불을 CAT 스캔으로 해서 상납을 받습니다. 100만 불의 4분의 1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치인, 변호사, 사업가, 증권거래인 등 누구도 이런 짓을 한다면 모두 징역 갈 일이지만 유독 의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치료비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의 취미는 의사들의 신문 사망기사 수집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기사로 요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강연 테이프 이름을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지었습니다. 레지 선수가 죽고 1년 반이 지난 후 보스턴 셀틱스 구단 소속의 소위 환상의 심장병 전문팀 한 사람이며 하버드 의대 심장의학부 부회장이며 보스턴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한 경력이 있는 단단한 체력의 달리기 선수이기도 한 닥터 W. 토마스 네사 박사는 48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한 바보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닥터 W. 토마스 네사 박사는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의 한 사람으로 레지 선수를 치료한 의사인데 자기 집에서 그 선수와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6,500만 불짜리 사채를 부검하고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뇌암의 원인은 칼륨 결핍. 미국에서 지난 4년간 뇌암이 400%나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셀룰러폰, 즉 핸드폰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뇌암 97%가 핸드폰을 쓰기는커녕 같은 방에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칼륨이라는 트레이스 미네랄이 있는데 실험 동물에게 충분한 양의 칼륨을 준 후 뇌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주었으나 뇌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칼륨 결핍 사료를 준 후 같은 화학물질을 주입했더니 모두 뇌암에 걸렸습니다. 지난 2년간 뇌암에 걸려 사망한 몇 명의 운동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일 알자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미들라인 베커로 있다가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전적한 300파운드의 거구인 그는 30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프레드 라보를 아실 겁니다. 뉴욕 마라톤의 창시자인 그는 20년 이상을 뛰었고 몸의 지방이 4%도 안 되는 단단한 몸인데 56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윌마 루돌프는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3개를 딴 트랙 선수인데 54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정력적으로 공연하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공연 중 실신한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죽을 뻔해서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입원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엉망이었습니다.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을 땀을 흘립니다. 단지 칼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늄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을 보조 영양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동분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크로뮴과 바나듐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칼륨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뇌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60년 전인 1936년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을 가축 사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람들에게는 소위 기적의 약이 나왔습니다. 1936년에는 썰파제가 나왔고 1938년에는 페니실린이 나왔고 1942년에는 프로토존과 코르티존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비타민 E 결핍. 몇 분이나 알츠하이머 병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 병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 50년 전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병이 없었습니다. 이 병은 어쩌다가 생겨난 새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대 질환이 되었습니다. 퍽 우려되는 것은 70대가 되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50년 전에 이미 축산업계에서는 이 병을 조기에 예방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기르는 돼지들이 모두 드러누워 내가 여기에 왜 와있지? 먹이통이 어디 있더라? 하며 머리를 긁적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두 파운드씩 돼지 무게가 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예방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법은 비타민 E를 많이 주고 식물성 기름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E의 다량 섭취는 아마 여러분은 1992년 7월 의사로부터 리콜 통지를 받았을 겁니다. 유명한 의료 전문 기관이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비타민 E가 기억력 상실을 경감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는 수의학이 50년 앞섰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 칼슘. 다음으로 몇 분이나 신장 결석에 걸려 보셨습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칼슘 섭취를 금하라고 합니다. 우유 제품을 먹지 말라고 하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어느 것이건간 칼슘이 들어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척이나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매우 격렬한 표현입니다만 먹는 음식으로 섭취되는 칼슘이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사실상 신장 결석은 우리 몸에 심한 칼슘 부족이 올 때 우리 자신의 몸속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심한 골다공증이 온 후로 신장 결석에 걸리게 됩니다. 이는 1000년 전 축산 기록에 의하면 가축의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더 많은 칼슘, 더 많은 마그네슘, 더 많은 붕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양들은 특수 체질을 가졌습니다. 이 동물들은 신장 결석을 일으키면 복수가 차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걸리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사료값을 들여 기른 가축이 내다 팔거나 잡아먹기도 전에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예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신장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담당했던 비뇨기과 의사가 리콜 통지를 해드려야 합니다. 1993년 3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칼슘이 신장 결석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적 의학 지식으로 볼 때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신장 결석 위험이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5,000명 이상이 5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했는데 제일 많은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신장 결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의학을 따라가기까지 1000년이 걸린 셈입니다. 제가 처음 이 개혁 운동을 시작했을 때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을 했는데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1년 365일 중 300일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으려면 호텔방에서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무슨 취미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므로 야구 카드 수집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문 글자 맞추기는 정신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나 남을 돕는 일은 아니고 채소 가꾸기를 좋아하나 퇴비더미를 호텔에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의사나 변호사의 신문 사망 기사를 수집키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수하려면 의사가 되지 말라. 현재 미국의 평균 수명이 75.5세인데 이에 비해 미국 의사의 수명은 58세입니다. 통계상 한 20년은 더 살려면 의과 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소금과 카페인을 끊고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한 의사들은 평균 58세에 죽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20세에서 140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일 차에다 덩어리 소금을 넣어 하루에도 40여 잔을 마십니다. 암염 40덩어리에 올리브 기름 대신 버터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120세를 삽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58세를 사는 사람을 믿을지 120세를 사는 사람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스튜어트 카트라이트라는 38세 된 의사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가정의의 사망 원인은 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동맥류 파열로 도끼에 한 방 맞은 것처럼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의사의 죽음은 1957년의 일로 알고 있는데 칠면조도 죽지 않는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1957년이라는 말은 그 해에 동맥류는 동분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닥터 카트라이트는 의과대학 학위는 갖고 있었겠지만 비싼 소변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칠면조도 죽지 않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맥류인데 이것 역시 유연한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팔 밑이나 가슴, 배, 다리 등 살이 축 처지는 것은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나 동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값싸고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닥터 마틴 카터인데 57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유명한 의사들의 의사였기 때문에 물론 제일 유명하다는 의사가 사체 부검을 했습니다. 록펠러 대학병원의 닥터 줄스 허쉬가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망 원인은 대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왜 죽었느냐고요? 동분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44세 된 엘린 조이스 알터라는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여자 변호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사망 기사란에 났는데 프리베이트 헬스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대뇌동맥류 파열로 죽었고 역시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체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뇌졸중이나 경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해버리겠지만 대부분 동분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이 원인입니다. 역시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근증과 파이카 병의 원인은 셀레늄 결핍. 스튜어트 버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건강과 식품 영양소에 관한 베스트셀러 5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보스턴 소재의 아주 유명한 펍스 의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저서 중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사우스햄튼식 식이요법, 영원한 청춘, 20주 안에 20년 젊어지기, 자가 영양사 등이 있는데 그는 40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식이요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 의사는 심근증으로 40세에 죽었습니다. 심근증은 셀레늄 결핍인데 셀레늄 결핍에서 오는 병인데 근육병 혹은 오금이 경직되는 병으로 같은 원인으로 옵니다. 사료가게에 가면 셀레늄 정이나 셀레늄 주사 혹은 셀레팩, 데이지 등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에 관한 베스트셀러 5권의 저자인 닥터 스튜어트 버거는
결국 영양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에 단돈 10센트로 심근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바보 중에 정말 구제불능한 바보입니다. 하루에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을 먹지 않는 것은 지독한 바보이며 생명을 헛되이 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지뢰를 피하듯 피해야 할 무모한 죽음입니다. 심근증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는 75만 불이 드는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기증된 심장을 공짜로 얻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혈액도 공짜로 얻습니다. 이불 50센트 값어치의 봉합실이 들어갈 뿐인데 75만 불을 청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이 났을 때 겁에 질린 이재민들을 상대로 한 물 한 갤런에 4불 50센트를 받고 팔아 폭리를 취했다 해서 60일에서 90일간 징역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징역을 살린 이유가 물을 한 갤런에 4불을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정신으로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정수시설이 있다면 식수를 만들어 차에 싣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4불을 받고 팔았을 뿐입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세븐일레븐 가게에 가서 한 쿼트에 1불 29전 하는 에비앙 천연수 4개, 즉 한 갤런을 사면 5불이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겁에 질린 사람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식할 심장이 필요한 사람들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75만 불을 받는 그 의사들은 마땅히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 의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2억 7천만 명의 미국 인구 중 1년에 단 50만 명을 구합니다. 이 비용이 효율적입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닥터 스튜어트 버거는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닥터 게일 클라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의사로 47세 때 웨스트 스트리트 루이스 컨트리의 마리 병원, 리치몬드 하이에 있는 마리 보건소 등 병원 그룹의 심장병 책임자였습니다. 이 의사가 47세 때 무슨 병으로 죽은지 아십니까? 심장마비였습니다.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목에 청진기를 걸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의사, 청진기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걸로 신분을 상징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적에는 접어서 가운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요. 목에 청진기를 걸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심장병 책임자가 복도 한가운데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역시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부축하며 조수와 다른 의사들을 급히 부릅니다. 코드 3, 코드 3, 코드 블루 등을 외칩니다. 방으로 급히 데려다가 옷을 찢어 벗기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안되겠다. 더 출력을 올리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으나 치료 효과가 없다는 삐 하는 심장 멎는 소리가 기계에서 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방에서 모두 나가고 환자들이 몰려와서 간호사 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하고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병원의 심장병 책임자인 47세 된 닥터 게일 클락이 방금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거기 있는 환자들은 모두 환자복을 입은 채 닥터 게일 클락처럼 죽지 않으려고 시계니 수표니 신용카드니 하는 것들은 내버려두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파이카라는 병에 대해 아까 얘기하려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파이카라는 병은 참 재미있는 병입니다. 타이프나 컴퓨터에서 쓰는 글씨체 파이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농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나무로 만든 먹이통을 자꾸 물어뜯는 병입니다. 이럴 경우 농부들은 말에게 미네랄을 먹이지 않으면 먹이통을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소에 있어서도 특히 암소들은 우유를 짜내기 때문에 항상 미네랄을 많이 잃게 됩니다. 개울가에서 큰
큰 돌덩어리를 건져 씹거나 철망을 물어뜯거나 사슴뼈 등을 질겅질겅 씹으며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병이 파이카라는 병인데 이때 경험 있는 농부들은 미네랄을 먹이지 않으면 축사를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 특히 임산부들에게 이러한 우스운 일들이 파이카병으로 인해 가끔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남편에게 여보 나 피클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좀 일어나 주세요 하며 사정을 합니다. 이런 임신부는 태아에게 미네랄을 빼앗김으로 더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설탕이나 소금 등을 먹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임산부들이 찾아와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에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면 한밤중에 일어나 숟가락을 밖에 가지고 나가 흙을 퍼서 먹는다고 합니다. 깨끗한 흙이라면 괜찮다 하고 대답해 줍니다. 그 부인은 또 자기 아이가 고양이 오물바지 상자를 끼고 앉아 그 안에 있는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건축 공사장 근처에 아이들이 벽에서 긁어낸 납성분이 든 페인트를 먹기도 하는데 납 중독에 걸리면 학습장애를 일으키거나 빈혈이 되거나 뼈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납성분이 든 페인트를 긁어내고 수성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단돈 5센트만 들여 미네랄을 먹였다면 위험한 흙을 안 먹었을 것이므로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돈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셀레늄이 부족한가를 알아보려고 심근증에 걸려 심장마비로 쓰러지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이나 얼굴에 간반이라는 검버섯 점들이 생기는데 이곳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것은 초기 셀레늄 결핍 증상으로 유리기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콜로이드 셀레늄을 4에서 6개월만 복용하시면 그 검버섯 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에 신체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 즉 뇌, 심장, 간장, 그리고 신장에 있는 간반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저혈당 및 당뇨병의 원인은 크로뮴과 바나듐 결핍. 다음으로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저혈당으로 고생하십니까? 한 10% 정도 되는군요. 몇 분이나 설탕을 먹으면 장난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군요. 술을 마셨을 때처럼 설탕도 그와 같아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술버릇이 좋은 사람은 한두 잔 하고는 방 한구석으로 가서는 잡니다. 그렇죠? 저혈당인 경우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를 잘 먹거나 파이 한쪽을 먹고 한 3시간 후 털썩 자리에 누워 잠을 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술버릇이 나쁜 사람은 한두 잔 마시면 주사가 심해 누구하고도 싸우려 들고 벽을 쳐 부수거나 아내나 개를 발로 차고 기계톱으로 옆집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당 문제에도 악성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트윈키 과자 법정 변론 사건 아시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을 죽이고는 이 살인사건이 있기 3시간 전에 자기가 트윈키 과자를 먹었었다고 주장을 하고 설탕을 먹기만 하면 일시적 정신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죄로 석방된 일이 있습니다. 크로뮴과 바나듐의 부족은 혈당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저혈당을 한동안 방치해두면 당뇨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크로뮴과 바나듐의 부족 즉 주석 결핍의 초기 증상은 남성형 대머리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주석 결핍증 환자가 여러 분 계십니다만 오래 방치하시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가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대회를 보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엷은 파스텔색을 잘 조화시켜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진한 갈색, 검정색, 붉은색으로 이리저리 어지럽게 마구 갈겨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난이 심해 마구 뛰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커서 많은 경우 주의력이 산만하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서 발달이 안되고 안정감이 없고 쉽게 화내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크로뮴, 바나듐, 리튬 등의 미네랄이 심히 부족하고
따라서 콜라나 사탕 등 당분과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안절부절 잠시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불안한 아이가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런대로 장난이 심하다 싶지만 커갈수록 싸움질의 도가 지나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게 되고 따라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니 점점 영양 부족이 됩니다. 붕소의 놀라운 역할. 다음으로 붕소결핍인데 이 붕소란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슘 흡수를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여성 발정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남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붕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경우 여성들은 폐경기를 고통스럽게 지나게 되며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남성 구실을 못하게 되어 우스갯말로 춤을 추러 갔어도 리더를 해야 할지 여자에게 리더를 당해야 할지 혼란이 올 겁니다. 아연 결핍. 다음으로 아연 결핍의 초기 증상은 냄새와 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기가 든 것도 아닌데 음식이 전처럼 맛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인은 저녁 준비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는데 무엇을 요리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집안에 들어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연 부족 때문입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히토류. 실험용 동물에게 트레이스 미네랄보다도 적은 양이 필요한 히토류 산화물 또는 히토류라고 하는 레어 어스 7가지 주었더니 이 동물의 수명이 실제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람에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사들이 500년이나 지나야 승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의사들은 빤히 다 아는 비타민C나 칼슘에 관해서도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용 동물이 한 마리라도 죽기는커녕 생명이 2배나 늘어났고 더구나 그것은 규제 대상의 의약품도 아닙니다. 이 히토류는 란탄, 프라세오디늄, 네오디뮴, 사마륨, 듀로듐, 노빌륨, 그리고 퓰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옛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에게는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중 60가지의 미네랄과 16가지의 비타민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1단의 식물군이 대부분의 비타민과 아미노산,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연쇄와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양소를 올바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15가지의 다른 식물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먹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은 베티 크로커 박스에 든 감자싹이나 좀 먹으면 채소를 다 먹은 줄 압니다. 여러분도 채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저지방 칠면조 고기 가슴 부분을 먹는데 거기에다 반병이나 되는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서 영양분이 거의 없는 원더브레드 빵 2쪽에 넣어 먹습니다. 5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원더브레드 빵이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당시에는 TV도 없고 빙빙 돌아가는 세탁물 건조기도 없을 때라 겨울이라 별로 할 건 없고 해서 부엌에 앉아 있다가 원더브레드 빵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빵의 겉에는 빨강, 파랑, 녹색 그리고 노랑 풍선이 그려져 있고 라벨에는 체력을 돕는 12가지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 15년 뒤에는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체력을 돕는 8가지 방법이라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가게 가서 원더브레드 포장을 보면 단지 원더브레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음식에서 적절한 비율로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을 섭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이 귀중하다면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120세 혹은 140세를 살 수 없습니다. 1997년 1월 4일 미국인의 식생활 지침 맥거번 위원장.
미국인의 치명적인 10대 질병 가운데 6가지는 그 원인이 우리들의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암, 당뇨, 심근경색 등등의 성인병은 물론 정신병까지도 잘못된 식생활에 기인하는 식원병입니다. 우리 신체의 웰빙은 칼로리나 비타민보다 우리 몸이 소비하는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의 적절한 비율보다 신체 기관들로 흡수되는 미네랄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미 국회 상원문서 264호 미네랄에 관해서라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참담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으면 식물에도 미네랄은 없게 됩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미 국회의 상원문서 번호 264호를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상원문서 264호는 제74 국회 제2회기 때 나온 것인데 우리의 농토와 강우,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거기에 나오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및 나무, 열매 등에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미네랄 보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회 상원 문서 번호 264호로 제74차 국회 제2회기 때인 1936년에 미 국회에서 작성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미 상원 문서 번호 264호 무삭제 발췌본.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 위험할 정도로 식품의 영양소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식품이 생산되는 토양에 영양소가 고갈되어 미네랄의 적정 균형을 갖추기 전까지는 영양소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수백만 에이커에서 경작되는 식품, 즉 과일, 채소 그리고 곡식 등에는 필요한 미네랄이 더 이상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먹는다 해도 우리는 영양 부족 상태가 된다. 이 미네랄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놀라운 일이다. 사실 식품에 함유된 미네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영양학 교과서에도 거의 기술되지 않을 만큼 새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 모두와 관계된 일이며 나아가 더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당근이라면 다 같은 당근일 뿐 영양소에 관한 한 모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모양과 맛은 서로 같을 수 있겠지만 당근에 들어있어야 할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수가 있다. 오늘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즘에 과일, 야채, 곡물, 달걀, 심지어 우유와 육류까지도 몇 세대 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 연구소의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농작물을 과다 증산한 결과 이제는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양소 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설명된 것이다. 오늘날 이상적인 건강을 위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는 이미 커져버렸지만 부족한 영양소를 위해 더 많이 먹기에는 우리의 위가 아직도 작기 때문이다. 중요 미네랄 중 어느 하나도 현저히 부족하게 되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킨다. 단지 몇 칼로리가 들어있다거나 비타민,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균형 잡힌 완벽한 영양식품이 아니다. 여기서 더해서 식품에는 수십 가지의 미네랄, 염분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99%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이며 중요 미네랄 중 어느 하나라도 현저히 부족하게 되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극히 미량이 필요한 어느 한 성분이라 할지어도 균형이 깨지거나 상당량이 결핍되면 질병을 일으키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단축시킨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다. 비타민은 영양소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복합 화학 물질이며 신체의 일부 중 특별한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타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비타민이라도 부족할 경우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나 비타민이 신체 미네랄 사용을 조절하며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비타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다.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된다. 확실히 우리 신체의 웰빙은 칼로리나 비타민 또는 우리 몸이 흡수하는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의 적절 비율이라기보다는 신체 기관들로 흡수되는 미네랄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이 발견은 인간의 건강 문제에 관한 가장 새롭고 극히 중요한 고언 중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지기는커녕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소위 NPK, 즉 질소인 칼륨을 계속해서 농토에 뿌립니다. 이 세 가지 비료, 즉 질소인 칼륨을 여러 가지 비율로 배합해서 뿌리는데 그 이유는 수확량을 늘기 때문입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을 농토에 뿌려봤자 수확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한 에이커당 40브러치의 비료만 들이면 최고의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할 때마다 농작물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농토의 미네랄을 고갈시키는 데는 단 5년 내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번 수확할 때마다 토양에서 한 에이커당 여러 파운드의 미네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미네랄은 바닥이 나고 맙니다. 한 달에 3불씩 수표 계좌를 입금을 하고 수표는 한 달에 60불씩을 끊는다면 뻥뻥 부도가 나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 중 퍽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스터 아일랜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 부분만 밖에 나와 있고 나머지 몸 전체는 땅에 묻혀 있는 돌로 만든 석상들이 있었는데 파보니 전신상의 석상들이 나왔습니다. 기원전 약 500년에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섬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당시에는 나무가 울창한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착을 하고 나무를 베어 제목으로도 쓰고 땔감으로도 쓰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1200년을 지내는 동안 나무가 하나도 남지 않은 벌거벗은 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면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씻어 내려 보냈으므로 사람들은 미네랄 부족 현상으로 모두 정신 이상이 되어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우선 힘없는 노인들을 잡아먹다가 결국은 미쳐버린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먹어서 무인도가 돼버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토에서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 불씩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상업용 비료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인도의 겐지스 강이나 혹은 중국의 황하 유역에 살던 사람들은 해마다 우리가 얼마 전 북부 미주리강 유역에서 당한 것 같은 대홍수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홍수가 날 때마다 500마일 혹은 1000마일 떨어진 산에서 흙을 날라다 줍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인 산신이나 수신 등 모든 신들에게 제발 홍수가 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들이 그렇게 홍수가 나도록 비는 이유는 홍수가 겨울철에 나며 이로 인해 흙과 미네랄을 날라다 주기 때문에 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은 12살 먹은 어린아이인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아름다운 의상으로 꾸미지 않았고 납작한 가슴에 별로 섹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립 왕이 이 어린아이와 결혼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밀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마케도니아 군대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여 하루에 20시간을 행군하고 6시간씩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일 좋은 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은 이집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네랄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홍수였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 공연 기술이 그곳에서 발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영양소, 즉 더 많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으므로 지능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농촌에서 자랄 때 한 에이커당 200부셀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거기에 드는 노동력과 비료 등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은 수확해야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만약 같은 노동력과 비료를 들어서 한 에이커당 100부셀의 옥수수밖에 수확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40년 동안 미국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러시아에 20년간이나 밀을 보내주었는데 수확을 늘릴 목적으로 농토에 계속해서 화학 비료만 주다 보니 수확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급격히 미네랄이 고갈되게 되었습니다. 소맥, 즉 미국산 밀에는 금세기 초에는 단백질이 23%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단 13%의 단백질만이 들어있습니다. 농토의 미네랄이 밀의 단백질 함유량을 높여주는데 이제는 미네랄이 고갈되어 곡물에도 미네랄은 물론이고 기타 있어야 할 기본 영양소도 없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토양은 100년 전에 비해 74%의 미네랄이 소멸되었고 아시아는 78%가, 남미는 72%가 없어졌고 미국은 85%의 미네랄이 농토에서 없어졌습니다. 칼슘 결핍으로 인한 병들. 여기서 두어 가지 미네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두어 가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평범한 것 한 가지 칼슘을 택해 보겠습니다. 칼슘 결핍은 147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지 병명들이 다를 뿐 펠보시처럼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병명들입니다. 이 병은 얼굴 한쪽이 축 처지는 병인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병은 사실 뇌졸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면 근육에 결함이 생겨서 오는 것으로 사실은 칼슘 부족이 원인입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1. 골다공증. 여러분 모두 골다공증을 아시죠? 미국 성인 사망 원인의 10번째 가는 병입니다. 고관절 교체 수술에는 35,000불의 비싼 비용이 듭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또 공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만입니다. 양쪽 고관절 수술에는 70,000불이 드는 비싼 수술입니다. 10번째 사망 원인인데 115세에 죽은 버지니아 레드포트의 미세스 스키스를 기억하시지요?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동물에는 골다공증이 없습니다. 암소 100마리를 기르는 목장이 있다고 할 때 송아지를 한 마리도 낳지 않는다면 사료값 내랴 수의사 비용의 비료값, 철책 보수 비용 등 때문에 은행 융자 상환금을 못 갚게 되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도 낳지 않는다면 운영 대부금을 상환할 수도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어 수의사에게 전화를 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소들을 다 처분해 드릴까요? 하고 물을 겁니다. 수의사가 암소들을 진찰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숫소를 진찰해 보려고 하는 소리가 아하 문제가 여기 있군요. 이 숫소는 양쪽 엉치뼈가 골다공증에 걸려서 암놈에게 새끼를 베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70,000불을 준다면 엉치뼈 교체 수술을 해서 내년에는 새끼를 낳도록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농부의 첫마디가 잠깐 뒤로 물러서 주겠소?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농부는 사냥총으로 그 소를 쏘아 죽여 스테이크도 해먹고 소금구이도 해먹으며 70,000불을 들여 수술을 할 바에야 그 돈으로 매년 숫소를 새로 한 마리씩 70년은 사들일 수 있는데 말이죠. 가끔은 좋은 새끼를 베게 하는 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놈을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수의사가 대답하기를 새끼 숫소가 젖을 뗄 때쯤부터 하루에 10센트 값어치의 칼슘을 먹이면 절대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 하자 그 농부가 그렇게 하면 정말로 7만 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말하자 그 농부는 하루에 커피 반잔 안 마시면 되겠군요. 하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치은후퇴병. 다음으로 잇몸이 작아지는 치은후퇴병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이야기로는 이 병을 예방하려면 식사 후 매번 이를 닦고 실로 긁어내는 덴탈 플로스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말을 믿으신다면 바다가 없는 산골 몬테나주에 해변가 부동산을 팔겠다는 말을 고지 듣는 거나 같습니다.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금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수의사로서 저는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 즉 쥐, 토끼, 개, 고양이, 양, 돼지, 말, 사자, 호랑이, 곰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을 보아왔지만 플러스를 안에서 하나도 치은후퇴병에 걸린 것을 못 보았습니다. 고약한 입냄새는 나지만 치은후퇴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동물들에게 치은후퇴병이 없는가 하면 골다공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치은후퇴병은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턱뼈와 얼굴뼈의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치주염이나 치은후퇴병에 걸렸다면 이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아 주위의 뼈들이 매일 조금씩 녹아 없어지고 있는데 이가 다 빠지고 잠잘 때 유리컵에 의치를 넣어 둘 정도가 되면 뼈는 다 녹아 없어진 뒤라서 아주 위험한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3. 관절염. 다음으로 관절염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닭뼈와 낙스 젤라틴 얘기 기억하시죠? 모든 관절염의 85%는 뼈 양끝 관절 부분의 골다공증에서 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좌골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등 모두가 다 뼈 양끝 관절 부분의 골다공증이 원인입니다. 잠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염, 특히 고관절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진통제나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부를 조금 덜 혹사시키게 됩니다. 집행이나 보행 보조기나 클러치를 사용하면 몸무게를 의지해 주기 때문에 환부를 조심조심 아껴주게 됩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령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차를 즉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건 고속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건 하여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일팬에 나사를 꽉 잠그지 않아 오일이 다 새어 나갔다고 합시다. 계기판에 엔진이 뜨거워져 오일을 넣으라는 신호로 빨간불이 들어와 마음이 불안합니다. 차를 멈춘 후 차 앞뚜껑을 열고 그 빨간불에 연결된 전깃줄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다시 차를 몰고 가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관절염의 진통제를 먹은 후 아프지 않다고 나다니며 스퀘어 댄스도 하고 텍사스 투스텝 춤도 추고 5마일을 걷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합니다. 약이 참 잘 들어서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자주 오게 되고 결국은 관절 교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의사는 진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4. 고혈압. 다음으로 고혈압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것으로 의사가 제일 먼저 염분을 줄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아는 일로서 우리 뇌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에게 제일 먼저 먹이는 것이 큰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마 우리를 소보다도 더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에게 소금 덩어리를 먹이지 않으면 그 농부는 망하고 맙니다. 가축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수의사 비용만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이 필요 없다고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추나 통밀빵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차라리 한 꼴짜기 몬테나주의 제가 해변가 부동산을 더 갖고 있다고 믿는 게 낫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장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차 한 잔에 큰 포도알 만한
암염 덩어리를 넣어서 하루에 약 40잔의 차를 마시는데 공기가 매우 건조한 높은 지대에 살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차에다 버터를 넣어서 마십니다. 차 한 잔에 2덩어리의 버터와 암염 한 덩어리를 넣습니다. 스킨밀크나 크림 워터 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58세밖에 살지 못하는 의사들은 소금도 버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120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터와 소금을 먹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3천만 불을 들여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2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혈압 환자 5,000명에게 고혈압 약을 끊게 하고 염분을 줄인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염분을 제한했더니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연구에 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약사들은 단지 99.7%만이 죽기 전에 아무 효과가 없었어. 0.3%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염분을 줄임으로써 죽기 전에 혈압을 1포인트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본 후 글쎄 그 한 포인트 뿐이라면 음식 맛 좋게 소금을 넣은 피넛버터도 먹고 피클도 먹고 음식에 소금도 넣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5,000명의 고혈압 환자 대조군에게 칼슘을 1일 권장량의 2배를 주었다가 6주 만에 임상실험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칼슘 섭취량을 2배로 늘린 것만으로 85%의 고혈압 환자가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쪽 의사들이 고혈압 약 투여를 중단하고 이곳에 찾아가 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칼슘 섭취량을 2배로 올려서 임상실험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중 의사로부터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음식에 소금을 넣어도 좋으니 칼슘을 2배로 늘려서 섭취하라는 리콜 통지서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받으셨군요.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5. 불면증. 다음으로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전전반측하며 지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피곤합니다. 의사는 2가지 치료를 해줍니다. 하나는 헬시온이라는 수면제를 주고 다른 하나는 바비추레이트라는 약을 주는데 이것은 1년에 10,000명씩이나 약물 과용으로 죽게 하는 약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를 기억하시죠? 시차 때문에 일본에 갈 때 잠을 자도록 대통령에게 헬시온이라는 수면제를 좀 드렸는데 잠을 깨고 나면 헬시온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메스꺼움과 구토증입니다.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릅니다만 세계 TV에는 퍽 극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아마 그렇죠? 퍽 대통령답지 못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아마 일본 대사의 온몸에 토해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6. 신장결석과 뼈의 돌기와 칼슘 축적. 다음은 신장결석과 뼈의 돌기와 칼슘 축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사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하게도 신장결석, 뼈의 돌기, 칼슘 축적 등은 먹는 음식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칼슘과 우유 제품의 섭취를 금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와 반대로 이 칼슘은 아주 극심한 골다공증이 걸렸을 때 환자의 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줄일 것이 아니라 더더욱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7. 경련. 다음으로 경련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다리가 온통 목에 감길 정도로 쥐가 나 하나님 제발 무릎 아래로만 내려가 주세요. 아침까지 도저히 견뎌낼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보통 있는 일입니다. 8. 월경전 증후군. 다음으로는 PMS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히스테리 절제 수술이라고 하고 줄여서 히스터렉터미라고 하는 자궁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나 된 치료법으로 의사들은 1년에 28만 5천 번이나 불필요하게 이 수술을 합니다. 자기들 벤츠 자동차 월부금을 내려고 계속해서 수술을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까지도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하면서도 의사 면허는 취소하지 않고 환자들은 계속 찾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수룩한 30대 여자가 찾아가
선생님, 날 좀 도와주세요. 밖에 나가려면 이웃집 아이들이 마녀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지하실로 도망치고, 우리 아이들도 날 보고 미쳤다고 하고, 남편도 나를 버릴 것 같고, 직장도 잃을 것 같은데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약간의 칼슘만 주면 될 일을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의사는 서로 좋은 게 있다고 히스터렉터미 수술을 해버립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벤츠 자동차 월부금 낼 날짜는 다가오고 돈이 필요하니 일단 하고 보자. 그러면서 서로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칼슘을 일일 권장량 2배를 섭취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월경전 증후군의 85%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건강식품점 앞에는 사람들이 칼슘을 사라고 장사진을 쳤는데 모두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딸이나 여자친구나 아내를 위해 심지어 슬리핑백까지 갖고 와서 줄을 섰습니다. 9. 요통. 마지막으로 허리가 아픈 요통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건 건초 더미를 나르건 큰 트럭을 몰건 상관없이 미국인의 85%는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걸려 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요통은 척추뼈가 골다공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척추뼈는 차차 약해지고 디스크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크는 탄력성이 있는 근육 섬유로 되어 있는데 동분 결핍까지 겸하게 되면 물을 넣은 풍선에 압력을 세게 가하듯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요통으로 인해 정형외과 의사나 류마티즘 전문의를 찾아가면 안정제인 발륨과 함께 근육 이완제를 줍니다. 골 절제 수술도 하고 척추 골을 융합하거나 디스크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월경정 증후군으로 부인과나 내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가정 문제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기도 합니다. 쥐가 나거나 경련 때문에 신경과나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칼슘 침착이나 뼈의 돌기 등에는 류마티즘 전문의나 정형외과 또는 발병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신장 결석은 비뇨기과나 내과 또는 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불면증에는 정신과나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고혈압에는 심장병 전문의나 내과 또는 외과 의사를 찾습니다. 관절염에는 류마티스 전문의나 정형외과 또는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잇몸 후퇴는 치과나 치주염 전문의에게 갑니다. 골다공증은 TUMS 세일즈맨을 포함해서 모든 건강법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런 병들은 단순히 칼슘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하루에 단돈 10센트만 들이면 대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보험이 있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국가 의료보험이 있으므로 연평균 5번 내지 10번 칼슘 결핍 때문에 외과 치료를 받게 되며 평균 25,000불에서 25만 불의 돈을 쓰면서 의사들에게 제발 수술 좀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선택은 역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는 크로뮴과 바나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입니다. 누구나 당뇨병에 약간씩은 접하게 됩니다. 미국 성인 사망 원인 중 3번째입니다. 이 3번째 사망 원인인 당뇨병은 장님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심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신장 기능 정지를 가져와 투석과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제1호인 여러 가지 심장 혈관 질환도 유발합니다. 팔다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한편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1957년에 축산업계에서는 2가지의 트레이스 미네랄로 당뇨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얘기였습니다. 1957년에 동물 실험을 통해 2가지 트레이스 미네랄로 당뇨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칸 사이언스와 국립보건원의 공식 학술지인 페더레이션 프로시딩스 1957년 8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트레이스 미네랄 곧 크로뮴과 바나듐이 있습니다.
밴쿠버 대학교 브리티시 콜롬비아 의대에 따르면 당뇨병의 85%를 차지하는 성인 당뇨병 발병 시 바나듐 한 가지만으로도 인슐린 투여를 대신해 줍니다. 물론 당장 인슐린 투여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적정량의 크로뮴과 바나듐을 복용할 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인슐린을 끊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공 사례를 수백 번이나 보아왔습니다. 이상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에게나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그 이유는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의사가 의료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사가 당뇨병 환자 한 사람을 받게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전화통으로 달려가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댑니다. 당뇨병 환자 한 사람을 받을 적마다 의사는 4번 20, 30, 40년에 걸쳐 25만 불을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결국 이만한 돈을 벌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를 불러 새로 지은 아파트나 조그만 농장 하나를 알아보자고 합니다.